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신채희 리포터입니다. 이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를 대신해서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가 특별 1일 코너지기가 됐는데요. 그런 만큼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만큼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롭죠? 네. 또. 네. 톡톡 튀시는데요.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네, 고민 네. 충분히. 네. 이렇게 한 해가 바뀌잖아요. 네. 항상 뭐든지 리프레시해야 됩니다. 우리 또 배아량 리포터가 홀몸이 아니라 몸을 또 이렇게 좀 잘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저 집도 5분 거리예요. 네.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서운해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선배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2022년 12월 31일 이제 마무리할 시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4시간 조금 더? 네. 네. 자, 올 한 해 경제 분야를 뒤흔든 탑5 오늘 이슈들 마지막 날이니까 딱 모아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큐가 보실 때는 네. 올해 이 경제 뉴스 가장 탑 오브 더 탑 넘버 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견이 없을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전 사실 개인적으로 경제 뉴스 전할 때 폭등, 폭락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도 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더 강화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금리,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가 이 폭등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훅훅 올랐어요. 네, 폭등이란 단어가 그냥 수식어로서 딱 적확한 단어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폭등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그 영향력을 제대로 실감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실제로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연초에 연 1%던 기준금리가 3.25%로 1년간 2.25%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2차례 금리를 먼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 1년간 2차례 먼저 반영한 것까지 하면 2020년 한 5월 이후에 연 0.5%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무려 2.75%포인트 우리나라는 올랐다. 야, 연 0.5%였는데 네. 2.75면 뭐 거의 3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로금리였던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만 올렸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 네. 세계가 이제 금리를 같이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연 0.25% 수준의 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 3월에 0.5%로 0.25%포인트 한 번 오르고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7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연 4.5%, 미국의 인상폭은 그러니까 4.25%포인트나 올 한 해 금리를 올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매달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폴 볼커라는 그 기준 금리를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연준 위원이죠. 그러니까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오일 쇼크 났던 뭐 그 시기니까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아니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뭐 빅스텝, 음. 자이언트 스텝, 뭐 광폭 금리 뭐 이렇게 올라가는 네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전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거의 처음 들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런 네, 상황 거의 때문에. 신조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중앙은행들 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그건 어떤 규정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기준금리를 만져서 시중금리를 조정하는 게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또는 너무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걸 우려해서 0.25%포인트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횟수도 7차례. 미국이 연간 8번의 연준회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회의를 8번 하는데 네. 딱 한 차례 제외하고 모두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일반적인 아까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 2배로 올린 0.5%포인트. 이걸 이제 저희가 빅스텝이라고 불렀는데 네. 좀 큰 발을 디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게 2차례. 그리고 그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의 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연속했으니까요.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빅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2차례 했고요. 네. 금리 인상 시기는 1월, 4월, 5월, 7월, 8월, 11월 6차례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먼저 했죠. 두 번 먼저 네.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년여간 8차례가 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뭐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했었던 것도 역사적인 한 해라고 네. 얘기하고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거 얘기할 때 역사적인 해였다. 뭐 역사적인 기록을 그렇죠. 남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번에 메시가 그런 것처럼 이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사실. 네. 좋지 않은 곳에서 쓰인 건데 정말 내릴 수는 있을까 좀 그런 것도 생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제 뉴스는 뭔가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영끌의 참패라는 표현으로 좀 뽑았어요. 영끌이요. 예,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온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네.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는 그 다급하고 간절한 서민들의 마음이 사실 표현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아프죠.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지금 아니면 잘못하면 못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모아둔 돈 다 땡기고 그리고 대출도 할 수 있는 만큼 죄다 땡겨가지고 마련한 집 한 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기준금리 폭등 얘기했죠.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택 관련 대출금리, 뭐 신용대출금리, 대출금리가 전부 다 올랐거든요. 네. 심지어 대출 안 해주는 제2금융권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실제 연말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통계 보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해 말에 연 2.59% 정도 됐었어요. 이건 평균입니다. 네. 근데 올해 연말에 연 4.74%가 됐으니까 2배 올랐잖아요. 네, 2배 넘네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정도 내던 사람이라면 네. 지금은 200만 원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그렇다고 2배 이상 벌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임금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출의 75%는 변동형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 바뀌면 같이 오른다라는 얘기니까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기준금리와 같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상금리 등을 조절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말 그대로 빚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진짜 제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 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번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집을 대출을 내서 2년 전에 샀단 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된다고 해야 2년 되나?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월세 내는 것보다 음. 은행 이자 내는 게 낫다 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저도 돈이 없으니까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1억 정도를. 근데 제가 1월 6일이 갱신하는 날이에요. 연장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다시 연장하겠냐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이제 연장하시겠어요? 해야죠. 저는 1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1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근데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올랐겠죠. 그러니까 제가 4.6%였거든요. 네. 4.68? 얼마나 올랐어요? 한 5.5는 오르겠지 했거든요. 네. 7%래요. 아이고야.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 지금 동감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실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자기 돈 다 들여서 집 사는 사람보다 대부분은 대출 안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를 갚을 수도 없고 이자를 안 내자면 나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걸 투자를 하려고 집을 샀으면 팔면 되죠. 근데 사실 팔리지도 않고 요즘 살려고 산 집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뭐 방법 없죠. 뭐 허리띠를 완전히 졸라매는 수밖에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되는 상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걱정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내릴까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라갈 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더군다나 네. 더 큰 문제는 산 정상에 가서 네. 야호 한번 소리치고 자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가면 좋은데 지금 금리 상황이 야 정상에서 좀 우리 오랫동안 풍경 좀 보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봐도 되는데 요즘 미세먼지 많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아마 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 더 오르고 하반기에는 그 수준을 쭉 유지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낼 것 같다라고 그래서 결국엔 내년 한 해를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을 버텨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야, 2024년까지도 이렇게 간다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은행에서는 6개월은 좀 보시죠 얘기를 하신던데 1년은 가야 되네요. 와, 이게 영끌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슈를 부동산을 포함한
꺾여버린 자산 시장으로 잡았는데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올라서 부담인데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까지 겹쳐서 네, 팔지도 못해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이제 가격이 전세하고 약간 역전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네. 최근에 깡통 전세 문제 커지고 있고요. 그쵸. 뭐 빌라왕이다, 건축왕이다, 전세 제도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한 뭐 사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 나올 음. 정도로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또 그만큼 확 또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꺾였죠. 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수단,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의 결제 수단이라고 얘기했던 가상자산 시장도 뭐 거의 침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올 한 해 다양한 투자 자산을 놓고 연초 대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달러, 금, 원자재, 예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산들이 있는 한 해로 올해 기록이 됐어요. 최근 20년 안에 가장 어려운 투자를 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달러, 금 이런 것도 3, 4월 이전에 투자했다면 플러스인데 네. 3월 이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투자했다면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4%나 떨어졌고요. 미국도 주요 지수 20%나 연초 대비 떨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신다, 뭐 자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올해만큼 힘든 한 해가 없었다. 다 뭐 손해 이거는 봤다 뭐 그러더라고요. 개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다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 해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그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들 뭐 안정적이다고 했던 것들까지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텨뒀던 주식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애플, 뭐 테슬라 이런 네. 것들이 곽광을 좀 받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업체 같은 회사들, 네.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네, 회사 네, 같은 네. 걸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하거나 혹은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여놓으면 향후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돈을 잘 못 벌더라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냐?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해서 조달을 해서 네.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이자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밖에서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런 시기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올 한 상반기 지날 때까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되게 든든하게 잘 버텼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공식이 안 맞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들마저도 뭐 52주 신저가 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다양한 이슈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들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다음은요. 뭐 저는 이걸 안 해서 모릅니다만 특히 네. MZ 세대들, 20대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음.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번째를 그래서 무너진 가상자산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단순히 가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격으로 본다면 가상자산의 대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네, 네. 하는데요. 이건 뭐 주식시장의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올 한 해 64%가 가격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올해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만 이슈로 보기는 좀 그렇고 무너진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한 거는 네. 뭐 이른바 블록체인, 네네. 가상자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NFT,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메타버스 세계 이런 것들이 미래를 읽고 그리는 하나의 유니버스 같은 모습으로 막 그려졌는데 네. 이게 또 각각 따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면서 커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른바 가상자산 쪽에서 각종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루나 사태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가 파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위믹스라는 뭐 종목이 퇴출되는 뭐 이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투자 자산이냐라는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또는 거래 중개를 해주는 선두권에 있는 거래소가 시세 조종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신뢰도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사실 모든 투자 자산들이 초기 시장에는 매우 극심한 버블하고 혼란을 거치고 이런 것을 수습하면서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렇게 흔들어져 버린 가상 자산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 회복하고 진짜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상자산 어떤 전환기를 맞을지도 한번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 남았습니다. 5개 중에. 슈퍼달러와 주춤한 중국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아마 올해 경제 뉴스 보신 분들은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 경제면에서 거의 매일 슈퍼달러란 표현 들으셨을 텐데요. 달러를 글로벌 주요 화폐들하고 가치를 비교해 놓은 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보통 90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게 최근에 110을 넘어서면서 정말 초초 강세를 보였던,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죠. 당장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보통 1,200원 선 왔다 갔다 거리던 게 1,450원 막 이렇게 오르면서 네. 야 이거 1,500원도 넘겠어? 막 이런 우려했고요. 이러면서 야 다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미국을 견제할 대안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로존에 있는 유로화 또는 엔화 여기에 하나 더하면 위안화가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됐죠. 네.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안 됐죠. 네. 중국은 코로나, 미국하고 대립하면서 역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결국 중국은 이제 봉쇄를 좀 풀고 유럽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내년에는 그럼 좀 낫겠느냐. 이것까지 올해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네, 내년에는. 네. 자, 올해 이렇게 경제 뉴스 5개를 꼽아 봤는데 와, 진짜 경제하면은 저한테는 어려운 거였는데 네. 진짜로 한 큐에 정리를 딱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올 한해 있었던 그 경제 뉴스 5가지 뽑아보면서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지만 그냥 어느 정도 또 선에서까지 희망은 가져야죠. 그렇죠. 네. 네네네. 오를 때까지 올랐으니까. 네. 근데 한두 번 더 올 거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자,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을 제가 소개를 한다고 들었어요. 드라마 네.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서 역주행한 올해 가장 화제가 된 노래입니다. 케이트 부시의 Running Up That Hill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김큐 그리고 다가올 우리 배아량 리포터 우리 제작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가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